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구의원이 누구고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팔하고 다리 쪽에 화상이 심해서 지금 걱정되고 있는 게 이제 나중에 이게 뭐 폐혈증도 있을 수 있고.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우리 삶과 밀접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인지도가 높은 단체장 후보자 외에는 내 지역 출마자의 정보도 모른 채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오명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럴수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시의회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는 염대영이라고 합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밀접한 정치를 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광역의원, 기초의원 여러분, 선거도 중요하지만 6월 1일 지방선거에 앞서 시민의 목소리에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을 다루는 지방의원들을 뽑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 6월 1일 선거에 앞서 지난 제7회 지방선거로 당선된 대전시 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해온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 모니터링단을 만나 지난 4년간의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22분인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집행변제 감시에 있어서 거의 원론적인 질의만 해요. 확인 질의. 근데 사실은 의원이라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주요 사업 현안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예산 제대로 반영됐는지, 실제로 그 사업이 실행됐을 때 시민들 의견은 수용되고 그 해당 지역이라든지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여기까지 좀 파악해야 되거든요. 더불어서 중앙정부 법령과 다른 시도의 조례도 좀 비교해서 검토하면서 대전 지역만의 특성을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대전 시민들한테 그 행정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점들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모니터링단의 분석 결과 대전시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임에도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대표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겁니다.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의정 활동. 문제가 된 행보는 또 있었는데요. 2021년 7월 7일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결시켰습니다. 여론조사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정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시의회 활동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던 노력이 무산된 겁니다.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예결산 특별위원회 개수 조정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산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한 회의인데 그게 어떻게 조정되는지 저희는 아직까지는 시민분들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법적으로 지금 비공개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다 뭐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 과천시, 광명시의회는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전시의회 그리고 구의회 모든 곳에서 다 예결산 특별위원회 개수 조정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걸 통해서 투명성 확보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와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수 조정 외에도 지방의회 회의 관련 공개 현황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대전에서는 동구, 유성구, 대덕구가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대덕구는 영상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평가를 받지 않는 유일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다음에 내가 당선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의정 활동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공천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실력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기술만 쌓아지는 거잖아요. 지난 4년 우리 지역의 지방의회를 되돌아보면 부동산 투기 논란부터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여러 의원들의 자질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행보에 시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그 사람들한테 무용론까지도 나오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서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 뭐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구의원이 누구고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만큼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분들이 주민의 그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른바 투잡, 쓰리잡 등 겸직 논란과 이해 충돌 문제가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우며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겸직 논란이 계속 되어 왔었죠.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그걸 이제 뭐 와이프 명의로 뭐 돌려놓든다든지 친인척 명의로 돌려놓고 계속 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암암리에 또 특혜를 챙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사실은. 올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지방의원들의 겸직 신고와 공개를 다루고 있지만 모든 직업의 겸직 불가가 아니고 명의를 다르게 하는 등의 꼼수가 만연했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정당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돼요. 다음에 너한테 그럼 당신들한테 공천 주지 않겠다라든지 공천 준 자는 이번에 취소를 하겠다라든지 겸직을 하게 되면은 이해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지양돼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실망스러운 당선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6월 1일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뽑게 되는 대전광역시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24개 선거구에서 64명. 광역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20개 선거구에서 3명을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대전 시민들의 지난 투표율을 살펴봐도 19대 대선 투표율이 77.5%, 7회 지방선거 투표율이 58%로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잘 보는데 너무 어지러운 뉴스만 많이 나와서 제 투표가 좀 중요하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걸 어떤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계속 후보자들이 줄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공약대로만 그냥 탁상인정처럼 발표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후보 뭐 다 정책이 다 좋은 정책이 있는데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정당 공천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지역 일꾼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현안을 꼼꼼히 챙겨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기초의원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데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종속돼 있다 보니 자질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불량 후보가 선출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 중에도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9명으로 22.4%에 달했습니다. 정당 공천제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정치예요.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고 그 후보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환을 시켜서 진짜 문제가 있으면 그분을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거기에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당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정당이 그렇게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공천 과정이 그렇게 클리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이지를 못해요. 그때그때 바뀌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음도 많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공천권자들에게 아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을 확률이 있죠.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만큼 도덕성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요. 지방자치법 제44조는 공익의 우선, 청렴과 품위의 유지, 지위 남용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나 알선 금지 등을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의회는 해당 구성원을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언제나 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점입니다.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 인생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룰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복지적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히 따져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의원 후보들의 경우 단체장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 출마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 전과, 병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재선 이상 의원의 경우 각 시군구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의원별 5분 발언 등 여러 의정 활동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한 번쯤은 뭐 지역 사람들하고 한번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뭐 처음에는 후보가 여러 명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 뭐 예비 후보 뭐 해가지고 또 지금들은 뭐 그 당에서 또 경합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았는데 막상 선거 때 가면 없어졌어 그 사람은. 경합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알기에 15일이라는 시간은 아마 이렇게 짰다는 얘기예요. 후보자를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실제로 지방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5월 12일 후보자 등록 시작과 함께 19일부터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가 22일부터 배송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선거일까지 후보자들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은 보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선은 TV만 틀면 뉴스에서 계속 무슨 후보 무슨 몇 프로다 무슨 후보 몇 프로다 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계속 하는데 요번 그런 지방 이런 그런 투표들은 어디에서 뭐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대선만큼은 안 나오잖아요. 가장 쉬운 거는 특정 선거 기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좀 의원분들이 보이셔야죠. 의정 활동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의무와 책임 또한 막중해졌는데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앞서 시민들이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정치계에 발을 디딜 때 그분들의 이제 뭐 신념이라든지 이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정치계에 발을 들여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초심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래도 여기가 지방이다 보니까 취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좀 이 지방 말고 좀 밖의 지방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청년들이 앞으로도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일상으로 거의 돌아왔으니까 한 2년 동안 그 사람들 정치인들이 사실은 뭐 주민들하고 부딪힌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가까이서 뭐가 긁어주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밀착형으로 해서 앞으로 지방의원들이 좀 주민들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지역 일꾼을 뽑을 기회. 소중한 한 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방선거는 뭐 광역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들까지 뽑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7명의 일꾼을 뽑게 되는데요. 대전과 충남의 경우는 1차와 2차로 이렇게 나눠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1차 시에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그리고 구청장, 시장, 군수 이렇게 투표용지 3장을 받아서 기표를 하게 되고요. 2차 시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시군구 의원, 또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서 기표를 하게 됩니다. 예. 지방의회는 지역 현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거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장의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도 지역의원들의 몫입니다. 예산 통제와 행정 사무감사 등으로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고요. 또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것도 지방의회의 역할입니다. 예.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주민주례 발안제와 그리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그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관제의 도입이 그 핵심입니다. 여기엔 의회 정보 공개의 확대와 기록 표결 제도, 그리고 지방의원 겸직 신고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또한 겸직 금지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부적격한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요. 예. 후보자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에 재산과 병역 그리고 전과, 학력, 세금 납부와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주민등록 초본,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가장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15년 내 3회 이상, 그리고 윤창호법 이후 적발자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5년 내 3회 이상, 10년 내 2회 이상, 윤창호법 이후의 적발자로 공천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직이 있으면서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공천심사에 반영한다는 대목이 빠져있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아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좀 이제 보충하기 위해요. 국민의힘 당규 제14조에서는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그 당원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97조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 그리고 해당 행위 전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나의 삶 또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 수많은 고민이 오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지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권자가 선거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대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이 산업 현장의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 100일간 59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서 6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이 시행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 당진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시민누보 불청객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노동자 한 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사고가 발생했던 이곳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또 다른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오후 3시 10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안에 있는 산소공장 8호기 신설공사 현장에서 이 사업을 맡은 현대로템 소속 30대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로템에게 산소 배관 그 설비를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줘가지고 로템 직원이 이제 설치가 완료되고 로템 직원이 시운전을 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게 된 거죠. 폭발 사고로 이 노동자는 전신에 무려 70%의 화상을 입게 됐는데 그 가운데 50%는 3도 화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 당진에 있는 한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은 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2시간 해서 뭐 수술은 잔뜩하고 호전도 좀 빠르게 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연락받았어요. 팔하고 다리 쪽에 화상이 심해서 지금 걱정되고 있는 게 이제 나중에 이게 뭐 폐혈증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러잖아요. 전신의 70% 이상, 그 가운데 3도 화상이 50% 이상인 부상 상태.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화상 상처가 30% 이상 넘어갈 때는 우리가 중증이라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거든요. 3도 화상이 50% 이상이라고 봐서는 뭐 상당히 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가 있나요? 물론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만큼 잘 화상 센터에서 감염이 생기지 않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그 화상 자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독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상은 그 정도에 따라 1도부터 4도까지 나뉘게 되는데 3도 화상부터는 피하지방층까지 손상됐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중증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사고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 하지만 회사 측에선 사고 직후 그리 심각하지 않은 듯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문자를 준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대화 및 보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안 다친 것처럼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사고가 크지 않았구나, 많이 다치지 않았구나라고 좀 보이게끔 문자를 보냈죠. 부상 상태가 심각해 보이지 않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최초 문자. 하지만 이후 현대로템 측에서 고용노동부에 사고를 보고하는 내용에서 부상자에 대한 설명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사고 내용을 보면은 화상 상태가 엄청나게 심각을 해요. 전신 70% 화상, 그리고 50%는 3도 화상. 내용이 좀 많이 이상하죠. 차원과 그 다음에 보낸 내용이 많이 틀리고. 뒤늦게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내용을 통해서 이 노동자의 부상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게다가 사고 발생 소식도 하루가 지나서야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당국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좀 충분히 접수된 거 없어요. 아, 접수된 거 없었나요, 당일에? 네. 소방당국에도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 현대제철 수문 쪽에서 차량화재밖에는 그때 없었거든요. 이번 사고에 대응하는 회사 측의 태도를 보면서 일각에서는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게 수요일인데요. 알려진 게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환자의 상태를 보면은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별로 다치지 않은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많이 다치신 거죠. 이 사고를 축소하려나 아니면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좀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현대로템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낸 건 맞는데요. 그 공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모든 상황들이 다 로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철소 안에 있는 일부 부지에서 그 공사가 진행이 됐고 시운전한 건 사실인데요. 그런 일체 관련 내용들을 현대 로템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고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안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이 일은
현대 로템이 주관했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이 없다는 현대제철. 이 업무를 주관했던 현대 로템 측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경찰 신고는 사실 사망을 해야지 하는 거고요. 소방대는 그 안에 있고요. 공장 안에. 걷고 대화가 다 되고 여기 다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70% 그중에 50% 이상 뭐 3도 화상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화상이 뭐 심각하다 아니다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현대차에서 앞에 사고가 좀 많이 났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이게 지금 거의 사고가 없던 회사라 저희도 이게 뭐 이걸 숨기고 뭐 할 그게 없어요. 사고 소식을 접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는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원인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사망 상태가 아니라서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대전청 광역경제재해과에서 일단 또 조사를 했었어요. 너무 좀 잦은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도 뭐 딱히 뭐라 제가 입장에서는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친 노동자가 소속된 현대로템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네, 하나의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그리고 중대 재해로 인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그 사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 재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망 사고가 아니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라는 말. 노동자가 이런 심각한 부상을 당해도 이 법은 중대재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안전 강화 조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이전보다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작년도에 발의를 했지만은 입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로 여야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법이 누더기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처음에 그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은 그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50인 이상 기업의 산재 사망자 수는 지난해 1분기보다 2명 늘었고 50인 이상 제조업 현장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8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기업 살인법, 총칭해서 기업 살인법이 이제 제정되고 나서 산업재해가 많이 예방되고 있습니다. 기업가를 처벌해서 이걸 기업을 오히려 옥죄는 그런 법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은 산재 예방과 이 기업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 있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출근했던 그 모습 그대로 퇴근할 수 있게 정말로 국가가 신경을 써주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공방만 하는 사이 지난 10년 동안 이곳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매해 2명 이상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책보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위를 낮춘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이 법이 거꾸로 가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죠. 이 고용노동부가 현재 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비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공장에 있던 기존 설비에서 뭐 문제가 있어서 폭발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공장 측 책임이 클 테고요. 그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그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폭발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조사의 책임이 더 크겠죠. 그래서 공장 측에서는요, 자신들이 발주처는 맞지만 그 모든 과정은 제작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제작업체 측에서는 이 부상당한 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사고가 잦았던 거는 자신들이 아니라 공장 측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자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환자 상태는 좀 어떤가요? 네, 사고 직후에 이 환자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 2차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3차 수술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그 예후가 좋다고 하고요. 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요. 하지만 화상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기업은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사망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요건이 맞지 않게 된 건데요. 이런 적용 제한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많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을 막기 위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업에서 반드시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서류만 갖출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좀 없애는데, 그런데 기업이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업의 목적을 그 이윤 추구라고 하는데요. 그 이윤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이런 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일터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노사정이 뜻을 모아서 어렵게 마련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세남이 선택한 한 주간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 대세남 2주의 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 위험 경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대전, 충청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우리 지역에서 41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추락과 끼임 사고 사망자가 절반이 넘는 23명이었습니다. 부딪힘 사고가 5명, 깔림 3명, 감전과 폭발로 인한 사망도 각각 2명씩이었습니다.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인데요. 이전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탓에 소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되고도 또다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지적했던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고 사망자 41명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31명이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 노동계의 현실,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픽은 망각과 기억입니다. 대전 문화동에 있는 충남 기계공고에 전두환 방문 기념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일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일이죠. 기념일을 앞두고 대전 시민사회단체들이 기계공고에 있는 전두환 방문 기념비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기념비는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설립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단체들은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전두환 관련 시설물들을 전수조사해서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국가 정체성과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고려했다면서 현판 교체를 통해 대전현충원과
또 국가 유공자들의 영예를 높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상징물들을 존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좀 색다릅니다. 이들의 업적이 위대해서 존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아니고요. 이들의 잘못도 후세들이 알아야 하는 역사의 일부다 이런 시각입니다. 기억과 망각 사이 잊혀질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기억되고 잘못을 평가받는 일. 어쩌면 이들에게는 그것이 더 가혹한 형벌이지 않을까요? 대세남 이주의 픽이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 지방 소멸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이탈하는 이유, 열악한 인프라와 취업 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창업을 통해서 청년 실업의 돌파구를 찾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가 있습니다. 현지인이 비수도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청년 창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부러져야 돼요. 이게 은근히 네, 약해가지고. 원목인데도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게 원목이 조립돼서 압축시켜 놓은 거라서 은근히 여기다 많이 깨지더라고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는 교체할 수 있는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한 80%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20%만 하면 이제 뭐 런칭에 며칠 안 남았는데, 몇 달 안 남았는데 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실패하니까 네, 진짜 하늘이 무너진 심정이었죠. 네, 저는 대전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청년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창업 교육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는 개발 회사로 전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도 저희가 평균 연령이 22.5세였고 지금 현재도 27세로서 제가 34인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요. 원래 학과가 경영학과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바운더리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넓어진 바운더리 내에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조금씩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기계도 다루고 그냥 간단한 디자인도 하고. 청년들은 취업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일자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나홀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사장님들.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었고 그때는 진짜 와, 이 회사 그만해야겠다. 야, 나 이제 신용불량자 되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금이 정말 부족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좀 확장을 했었는데 그 다른 이제 공간 운영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해놓고 이제 교육으로서 승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때 영업을 다 뛰었는데 저희가 그만큼 회수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가장 힘들었었고 가장 큰 좌절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자금도 아니고 아이템도 아니고 어떤 정부 지원도 아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팀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안 될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확연히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 옆에서 형님 한번 더 해보시죠.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북돋아준 친구가 저희 부대표고 그리고 저희 함께하고 있는 지금 개발이사고. 창업 경진대에 나가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밭대학교 창업팀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사위원 한 분이 서울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아, 거기 농대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엄연히 국립대인데. 아, 그래서 야, 그때 내가 정확히 이 비슷한 자리를 4년 뒤에 왔을 때에는 우리 학교 이름 말했을 때 덜고 농대란 얘기 듣지 말자 라는 다짐을 했었고, 후배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제가 강의 갈 때도 그렇고, 아, 대체 저희 학교 나와서 뭐 해요? 저희 학교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있으면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한계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에는 계단식으로 아무리 성장을 하더라도 결국 끝에는 더 큰 성장을 하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기를 가야 더 많은 기업들이 있고, 더 많은 기업들 속에서 경쟁도 할 수,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많은 청년들이 아는 것 같아요. 사업 공고에서 매년 1월 달에 나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고, 저도 아직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자기의 일을 해서 우리 학교를 나온 사람이, 이런 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제가 롤모델이 된다면 그 친구들도 아, 내가 이 지방대 나와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기억나지? 용운동 아파트 할 때. 그치? 응. 맞네. 강한이한테 참 잘했지, 우리 진환이가. 응? 아빠같이 잘하고 엄마한테는 딸보다 더 딸 같은 아들이었지. 응? 주방이 밖에 실외에 있었기 때문에 김치찌개 하나를 끓여놓고 자고 일어나면 겨울에는 얼어 있어서 가스 버너로 저희가 다시 데워 먹었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주시는 그 조그마한 용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 즉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성장의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표님. 이 양쪽에 사무실은 지금 공실이에요? 아니요, 지금 한쪽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요. 대표 여기 그 방음을 하시면 좋은데 핑크보드라는 게 있거든요. 두께 이 정도, 딱 이 정도 나오는 거. 그거를 어차피 붙이고 벽지도 바를 수 있으니까. 부캐가 많은 분들이 뭐 창업 선생, 창업 멘토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부끄러워요. 왜냐면 제가 정말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저보다 어린 나이인 친구들한테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경험이나 아직은 적지만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이고 해야 보이지.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네. 일단 사람 만나는 게 재밌고요. 네, 그리고 이 창업가라는 게 꼭 내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돈을 버는 것도 목표지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베푸는 것도 하나의 창업가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저 크리스마스는 일부러 저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붙여놨던 건데 네. 저게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신경도 못 쓰게 되고 조금 그쵸. 귀찮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기 고객들 들어올 때 첫인상이니까 아예 그냥 깨끗하게 다 떼버리셔도 그게 하나의 그냥 인테리어가 되고 손님들이 보기에 더 직관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작은 실패에서는 좌절하지 않고 뭔가 한 번 더 도전을 해본다면 그 실패 안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그 성공했던 희열과 그다음에 그 성공했던 그 성취감, 네, 그런 거가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성공도 실패도 모두가 다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게 바로 이 창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2년에서 3년의 청년 기업들이 폐업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계신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꼭 청년 창업가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 정말 3년만 잘 버텨서 성공해서 300개의 기업을 만들어서 3만 명을 채용해보자. 끝까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버티겠습니다. 대전 창업 화이팅!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요즘 뭐 창업을 많이 한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오랜 시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김진환 대표가 멘토링을 해주거나 회사를 통해서 창업 지원을 해준 곳이 대략 20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현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곳은 30곳 안팎에 머문다고 하는데요. 예. 그마저도 대전이 아닌 수도권으로 옮겨간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른 인프라도 확충이 돼야 되는데 대전은 수도권에 비해서 투자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터전을 옮긴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창업가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보와 네트워크, 그리고 정책 지원, 투자 유치 등에 있어서 지역의 스타트업들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스타트업과 투자사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그리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여러 주체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5월 3일 저희 시사인 대세남에서는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알면서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군 덕산면 삼가리 마을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지요. 방송 이후 충남도는 이 마을 일대 상수도 확충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지구간 사업비도 조정해서 예산군의 도비 보조금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 사업 예산이 확보된 만큼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사인 대세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